한 20년 이상 예전부터 기력이 너무 없다고. 사실 그냥 일반 병원에 가셨더라면은 검사를 하더라도 큰 이상을 발견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보니까 계속 가스가 찬다, 장에. 안녕하십니까, 연세인의료원의 류호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 전형적인 어떤 기능의학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데 40대 초반 처음 오셨을 때 40대 초반 여자분이십니다. 40대 초반 여자분이신데 벌써 저희 병원 오신 지가 한 3년 가까이 돼 가시네요. 그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한 20년 이상 예전부터 기력이 너무 없다 그러시고, 그리고 그 내원 당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그 소위 저탄고지라 그러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 식사를 하는 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내원하셨을 때 한 6개월 정도 저탄고지를 하면서 오히려 기력은 조금 나아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시지 않으니까 오셔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보니까 계속 가스가 찬다, 장에. 특히나 콩이나 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늘상 목이나 어깨가 결리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리 때가 되면 그 기분 변화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주로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이 자주 붓고, 그 다음 잠잘 때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은 건 아닌데 다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 가지고 좀 늘 수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로 오셔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해봤더니 이분 처음 하셨던 거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보통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콜레스테롤도 LDL 콜레스테롤이 한 142 정도, 뭐 심하게 올라간 건 아니네요.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도 한 63.8. 저탄고지를 하시니까 중성지방 오히려 낮습니다. 한 76 정도. 그리고 요산 수치도 4.35로 괜찮고,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한 20.8 정도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한 40 이상이면은 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근데 그보다 아주 조금 낮은 정도, 심하게 결핍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철분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가스트린이라고 위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고, 항위벽 항체라 그래서 위 점막에 생기는 이제 자가면역 항체가 되는데, 이 항체가 양성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위 소화 흡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가스트린 분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비특이적으로 얼마나 올라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14. 보통 분들은 뭐 30대, 40대 막 이렇거든요. 그럼 거의 10배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만성 소화불량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밀가루나 콩 종류를 먹으면, 가뜩이나 콩 종류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포드맵 다이어트라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식이섬유를 포함한 채소를 좀 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 병원에 가셨더라면은 검사를 하더라도
큰 이상을 발견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빈혈이 저명하게 있는 것도, 보자. 빈혈이 처음 오셨을 때, 보자. 혈색소가 12.3 정도니까, 환자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워낙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면은 자기 문제를 다 얘기하기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혈색소가 12.3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야 생리를 하고 하시니까 이 정도면은 있을 수 있다. 이거 빈혈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우리 흔히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20년 이상 만성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러면은 떠올리는 그 질병이 하나, 질환이 있잖아요. 뭐죠? 부신피로증후군, 부신피로증후군, 부신기능 저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은, 부신기능이 많이 문제가 있겠구나. 호소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또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 부신기능 저하가 있으면은, 부신 관련 영양제를 주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심지어는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도 부신기능 저하를 위해서 홍삼이나 아니면 마카 아시죠? 페루 홍삼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드시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부신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드레날 서포트라 그래서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신 치료의 핵심은 부신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 왜 부신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신 기능에 가장 해하는 것 중에서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근골격계의 어떤 통증이나 질환이 있거나, 이분 목 어깨가 항상 결리고 그런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이나 장미생물 어떤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하는 그런 장내 면역 환경이 안 좋을 때, 그것도 부신피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환경독소, 중금속, 우리가 해독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신피로의 원인이 되죠. 부신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부터 전체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 나와서 부신 얘기를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처음 오셨을 때 보면 부신 기능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타액 호르몬 검사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타액 속에서 원래는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콜티솔이나 이런 레벨들을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입원해서 해야 될 만큼 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친숙한, 이제 일반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침을 통해 가지고 호르몬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은 또 혈액 검사를 보니까 그렇게 부신 피로가 있어 보이는 걸로 보이지는 또 않네요. 환자분은 기력이 없다고 호소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갑상선도 크게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의사들 되게 난감합니다. 기력이 없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아니면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일반 혈액 검사상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위벽에 생긴 항위벽 항체가, 자가면역 항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 문제,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 이분이 골반 균형이 안 맞아요. 골반 한쪽이 되게 비대칭으로 올라가 있어요. 거의 한 1cm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골반 중심축도 좀 틀어져 있고, 그리고 목에서 등까지 커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고속도로 있으면 흔히 말하는 일자목 거북목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올 수 있는 거죠. 어지럽다거나 이명이 있다거나 다양한 증상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접근은
자율신경계 실조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장누수 증후군, 그리고 함께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신 피로라든지 호르몬 밸런스도 좀 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그 진단 치료의 툴을 이용하는 것 중에 진단 치료법 중에 세븐코어 툴을 이용을 하거든요. 세븐코어를 이용해서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역시 위소화액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해독장애가 의심된다 나와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비타민 D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있고, 디톡스도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평가표를 보니까, 이 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엔 제가 저희 병원 쓰지 않는데, 예전에 미국 기능의학협회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 세븐코어 분석표를 이용해서 환자를 분석을 했네요. 환자 이제 중심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로우 T3 신드롬이라고 해서 갑상선 활성화가 좀 더 안 되고, 이게 부신 자체가 지금 막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니까 갑상선에 이제 활성화되는 그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여기서 분비는 되지만,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지만, 이게 분비되자마자 세포에서 바로 시그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환을 하면서 간에 가서 활성화되어서 그 다음에 이게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갑상선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철분, 뭐 이런 것들, 뭐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타민 B군이나 A나 D나 이런 것들이 결핍됐을 때 활성화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 염증 상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환경 독소나 이런 문제들, 스트레스가 많고 뭐 이럴 때도 전환 장애가 잘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능의학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저희도 그 계속 새롭게 리프레시가 되거든. 학회 가서 새로운 직연도 듣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의견 교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랩도 해보고, 그리고 안 했던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들이 있죠. 이분은 처음에는 그 리버스 T3 검사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3년 전 당시만 해도 이 검사를 제가 활발하게 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문제가 의심된다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아니더라도 우리가 체온 측정법을 통해서도 살펴보곤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환자분을 리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2021년도 돼가지고 환자분의 리버스 T3를 봤는데 역시나 293.56 체크되고 있네요. 정상 수치보다는 거의 배 이상까지는 아닌데 꽤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화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구나. 2021년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환자분께서 중간중간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정상처럼 보였던 갑상선 기능이 드디어 이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도 저하 소견들을 한 번씩 이따금씩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의학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사실 여러 가지 기능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나 아니면 또 기능의학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멀리서 오시거든요. 이분도 저희 병원 오시는데 꽤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멀리서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비용이나 거리 문제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추적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20년 이상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그랬으니까 병원 여러 군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뭐 저탄고지법을 한다, 뭐 여러 가지를 뭐 요가를 한다, 뭘 많이 해보셨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인연이 돼가지고 오시게 되셨었죠. 근데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그 인연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흔적들을 저희 병원에 이렇게 남기게 되셨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 이분을 평가를 한 걸 보면 그 항위벽 항체, 자가면역 항체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로우 T3 신드롬, T3 증후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장루수 증후군, 그 다음에 그런 갑상선 비활성화되는 문제, 그 다음에 척추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율신경계 실조증까지가 메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결국 환자분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이분이 하나가 더 빠져 있었네요. 이분이 그 생리전, 얘기는 아까 드렸었죠.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기분이 막 바뀌고 그런다고 그러셔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 그래서 성호르몬의 밸런스마저도 좀 깨져 계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식사 패턴도 인슐린 부하를 지금 저탄고지를 하시니까 인슐린 부하는 당 부하는 되게 적겠죠. 그런데 좀 더 도움을 드리자면 간 기능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에도 도움을 될 수 있게끔 딤을 좀 드시라고 했어요. 딤은 그 십자가 채소의 어떤 추출물인데, 딤이 이제 간에도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걸 복용하시고 나서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복용 후에 피로 패턴이 바뀌셨다고 지금 그 차팅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피로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그 척추 밸런스를 교정을 하면서 이렇게 차팅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 치료 후 오래 앉아 있어도 견딜만하다. 그리고 장 치료를 하고 났더니 저희가 5R이라 그래서 장면역 치료를 하거든요. 장도 호전되는 듯 보인다. 그게 한 달 보름? 한 달? 그 정도. 그리고 나서 한 달 이제 막 넘었을 때 기록을 보니까 장 상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인 것 같다. 그리고 기력이 없는 것도 많이 호전되고, 목 어깨 결리는 것도 잘 유지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만 좀 뭉쳐지는 것 같다. 이런 변화를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력이 없던 환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본인도 되게 기뻐하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주 그간에 오시면서 지금 얘기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시고 해결이 되시고, 최근 1월 며칠이야, 마지막 오셨던 게 1월 26일이네요. 그래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셔서 뭐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지금 이제 관리 유지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무기력증이 개선이 되시면서 본인이 일을 전혀 못 하시다가 새로운 일도 시작을 하시게 되셨다고 들었고, 이제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이 의료진하고 이렇게 좋은 치료적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좋은 새로운 소식이 나면 저도 업데이트된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소개도 드리고, 반대로 또 이제 그분께서도 자기가 아픈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도움되는 그런 책이나 이런 걸 또 구해서 스스로도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도 오히려 역으로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이 관계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자가면역 항체가 있잖아요. 그 갑상선도, 그 이후에 이제 단순히 이제 로우 T3 증후군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 소견이 자주 보이니까 제가 혹시나 이제 하시모토 증후군이 있을까 싶어서 갑상선 항체 검사를 했더니 역시 항체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항위벽 항체라고 그것도 자가면역 항체가 나오죠.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도 나오죠. 게다가 항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종 자가면역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항핵 항체라고 안티 DNA 그 항핵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신 어떤 자가면역 항체다. 자가면역 질환이는 우리 대표적으로 류마티스라든지 이 항핵 항체가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나 아니면은 루푸스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류마티스 클리닉에 가면 류마티스 약으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근골격계 증상이 점점 심하면은 그런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처방하거나 아니면 그 면역 조절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면역 조절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완치를 위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증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냥 증상 개선제, 증상 완화제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도 다 아시겠지만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 진통소염제를 이 엔세이드라고 그러죠. 엔세이드 같은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또 이 선생님들이 이 처방해 주시는 약들이 소화기 약물을 처방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를 잘 해가지고 영양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가면역 항체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자가면역 질환이 의심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게 어디서 왔느냐, 장에서 온 거다. 장루수 증후군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면역 억제를 시켜야 될 게 아니라 면역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면역 정상화를 시키는 길은 곧 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 장을 컨트롤하고 관제를 하는 게 곧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시스템은 척추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건강을 회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 면역을, 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핵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항핵 항체가 검출이 되는 게 음전화 됐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수치가 많이 내려간 거죠. 그 검출이 안 될, 검출 기준에 나오지 않을 만큼. 이분이 한 게 장을 정상화시켜서 염증이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척추 밸런스를 교정을 해가지고 자율신경계가 정상화되도록 했더니 소화 기능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근본적인 치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가면역 질환자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억제제나 진통제나 이런 걸로 통해서 치료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장 문제, 이 자가면역, 우리 면역계 교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개선을 할 때 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 40대 초반에 자가면역 항체가 양성이었던 분이 기능의학 치료를 통해서 음성이 되는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체인저 류성 원장이었습니다.